네, 이어서 부동산 세금 상담 이어갑니다. 요즘에는 집이 있는 분들도 또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는 분들도 부동산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정부가 바뀌죠. 새 정부가 부동산 세금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은 터라서 아니 이거 대체 언제 집을 사고 또 언제 팔아야 할지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부동산 세금 변화와 함께 국세청에 들어오는 수많은 세금 질문 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 정리돼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죠. 신한은행 WM 컨설팅 센터 우병탁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병탁입니다. 네, 화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 얼굴 보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또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우리 팀장님의 잘생긴 얼굴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얘기하기 앞서서 저희 청취자분들을 위한 퀴즈가 하나 준비가 돼 있는데 요거 잠깐만 다시 한번 내드리고 본격적으로 진행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의 또 센스 있는 힌트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단어입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인데요. 검찰에는 기소권만 남긴다라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1번 검수완박, 2번 자승자박, 3번 갑론을박, 4번 여러분께서 지금 듣고 계신 방송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율 완전 대박. 팀장님? 네. 센스 있는 힌트요? 네. 저는 3번이 답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짬뽕을 다 먹으면 완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완전히 빼앗는다는 의미는 완박이 되겠습니다. 완박으로 끝나는 보기를 골라라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정답 아시는 분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벌써 정답을 보내주고 계신데 저는 이런 말씀들이 너무 가슴에 와닿네요. 정답은 이거지만 청취율 대박 기원하면서 4번 골라봅니다.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지금. 굉장히 우리 센스 있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분들 감사합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방송 말미에 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세금 관련된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도 역시나 샵 0945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관련 내용 전해드리고 끝에 부동산 상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이 앞에 길었는데 올해 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작년 수준이다라는 말도 있고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온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네, 사실은 둘 다 맞는데요. 3월 23일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발표가 있었습니다. 작년 상승률 19.05%였는데 그보다 1.83%포인트 하락한 17.22% 인상됐고요. 다만 작년 가격에 비해서 공시가는 올랐지만 올해 보유세는 1주택자인 경우라면 작년의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재산세만 내는 공시가격 11억 이하인 1주택자는 작년과 아주 똑같은 세금을 그다음에 종부세도 내셔야 되는 1주택자이지만 11억 초과인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작년에 세부담 한도가 초과했던 경우 여부에 따라서 약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원래 예정돼 있던 것보다는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세부담이 전반적으로는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다주택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1주택자는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해주기로 했지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아직까지는 추가로 완화된 안도 나온 바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부담이 꽤 크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좀 비싼 집 한 채, 강북에 한 채, 그다음에 대전 지역 같은 지방에 한 채 이렇게 두 채만 가지고 계시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작년에 한 2,270만 원 정도 내셨던 전체 보유세가 올해는 4천만 원으로 1,700만 원 이상 증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은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세부담이 좀 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현재로서는 전반적으로 좀 다주택자는 많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양도세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원래 당선인의 공약사항으로 양도세 중과세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했다가 이걸 당겨서
1년 내에 양도하면 양도세를 유예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중과세가 완화될 경우에 3주택자라면 최고 세율이 기존의 82.5%에서 49.5%로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3년 이상 보유한 물건이라고 한다면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하는 것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차익이 5억 정도고 5년 정도를 보유한 경우에 3주택으로 중과가 되면 세금이 세가 3억 5,5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중과가 유예되게 되면 1억 6,900만 원으로 1억 8,600만 원 정도까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차익에 따라 다르지만 양도세가 중과가 유예되게 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는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고요. 다만 이 내용은 법 통과, 개정되는 내용을 확실히 좀 지켜봐야만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취지는 그렇고 방향은 그러한데 법 개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확실하게 좀 두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좀 물론 전망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런 조치로 인해서 시장에 물건이 좀 나온다고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제도가 어떻게 설계되느냐, 법령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서 효과도 조금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많은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이제 실제로 체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팔려고 하는 상황이지만 양도세 중과가 사실은 종부세 부담보다 훨씬 더 크다 보니까 못 파는 상황에 처한 경우도 많이 있어서 만약에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라도 일부 완화가 되게 되면 다주택자들 중에 일부는 가지고 있던 물건을 세금이 확실히 줄어드니까요.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말해서 지금 실수요자분들, 내가 실제로 살 곳을 찾는 분들도 조금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다주택자들이 이 양도세 중과 완화가 시행이 되는 시점에 맞춰서 혹은 올해 이제 종부세가 부과되는 6월 1일 기준 시점 이전에 5월 말까지 일부 구매,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양도세 중과가 완화되게 되면 일부 지역에서는 급매 형태로 물건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집을 사시려고 하는 무주택자나 갈아타기 하기 위한 1주택자시라면 이런 매물들이 나오는 것을 잘 주시하고 계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의 5월 말까지의 급매를 노리거나 아니면 법이 통과된 후에 1년 동안 주어지는 그 기간을 잘 한번 봐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게 한번 새 정부 관련된 부동산 세금 관련 내용 살펴봤고 요즘에 정말 이 부동산 세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 같은데 국세청에서 관련된 자료가 나왔다고 들었어요. 이게 어떤 자료인가요? 네, 원래 국세청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세금 관련 질문이 원래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 양도세가 복잡해져서 관련된 질문이 굉장히 많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국세청이 정리해서 매월 시리즈로 발간하겠다고 밝혔고요. 그 첫 번째 자료로 이번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례 위주로 국민이 묻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자료로 판단이 됩니다. 매월 시리즈로 나온다는 거는 이번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지만 뭐 다음에는 다주택자, 뭐 양도세, 종부세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매월 시리즈로 양도세에 대한 안내를 하겠다고 했고 연말에는 이것을 모아서 다시 책자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실히 이런 사례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원론적인 것만 써 있으면 이제 저같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하거든요. 좀 사례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례가 그러니까요. 사례가 돼 있으면은 이거랑 비교해서 내가 숫자만 좀 바꿔보거나 이러면 되니까 관련된 좀 도움받으시는 분들이 생길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자료의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번에 나온 첫 번째 자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내용인데요. 탑 10 질문 첫 번째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집 한 채가 있는 상태에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새 집을 분양 계약을 했는데 이때 기존 집을 처분해야 되는 기간은 몇 년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 종전주택에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의 처분 기한은 3년이고 18년 9.14 대책 이후에 분양 계약을 했다면 2년, 19년 12월 17일 12.16 대책 이후에 분양 계약을 했다면 1년 내에 처분해야 되는데 이 분양권은 집이 아직 지어지기 전에 산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새 집이 완성이 돼서 준공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각각의 처분 기간에 기존 집을 팔면 되고 분양권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시점에 따라서 3년, 2년, 1년의 처분 기한을 각각 적용받게 됩니다. 아, 이게 또 그 정책이 나왔을 때마다 좀씩 다르네요. 기간이. 네, 맞습니다. 바뀌게 되니까요. 네. 예. 요거를 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진짜 뭐 실제로는 분양권 계약 시점이라던가 준공 시점 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여전히 그렇게 느낄 수 있고요. 이 경우에 사례집 3페이지에서 국세청에서도 이런 질문을 이제 예상을 한 거고요. 그래서 판정 흐름도를 3페이지에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따라서 yes 혹은 no를 따라서 따라가다 보면 본인에게 맞는 상황을 쉽게 처분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직접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례집 3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 참고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어떤 게 담겨 있나요? 네, 분양으로 새 집을 산 경우 말고 이미 지어져 있는 집을 구입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에서 기존 주택과 새 집이 모두 규제,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라면 19년 12월 17일 이후부터는 종전주택을 1년 내에 처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새 집으로 1년 내에 전입돼야 된다는 조건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전입까지 맞춰야 되는데 다만 새 집에 기존의 세입자가 있다면 최대 2년의 기간 내에서 기존 임차인, 그 임차인이 자녀 임차 만기까지 거주를 해야 되니까 그 기간까지는 기존 집을 처분해야 되는 기간, 그리고 새 집으로 전입해야 되는 기간이 연장되게 됩니다. 처분 기한까지 둘 다 이렇게 연장이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세입자가 그 만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줘라라고 하는 의미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1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자가 집을 순차로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최종적으로 집 한 채가 된 상태. 그러면 매도 시점에서는 1주택이 된 때 이제 바로 기존 같으면 즉시 매각을 하게 되면 파는 시점에서는 한 채밖에 없었으니까 바로 비과세가 됐었는데 이제 개정된 규정에 의해서 최종으로 집 한 채만 남은 상태, 한 채를 만든 상태에서 다시 추가로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새로 2년 이상 거주도 해야만 비과세가 되도록 한다는 점으로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이죠. 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분양권의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분양권을 먼저 처분한 경우에도 가지고 있던 분양권을 처분한 시점에서부터 다시 2년 이상 보유 혹은 2년 이상 거주를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좀 강화가 된 거네요, 전반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 시기에 따라서 강화된 부분, 완화된 부분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것들을 이번 사례에서 따로따로 정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탑 10, 탑 10개의 이제 질문들을 정리를 해둔 자료인데 그러면 또 다른 그 질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서 17년 8월 3일 이후에 구입한 집이라면 2년 동안 보유하는 것 외에 비과세를 채우기 위해서 2년 동안 거주도 해야 된다는 요건이 있거든요.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이상 거주도 채워야 되는데 여기에 예외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집을 산 시점에 무주택 상태에서 17년 8월 2일 이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요건을 무주택이고 계약을 먼저 했다면 2년 거주 요건 없이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이거는 17년 8월 2일 말고 각 지역별로 조정 대상, 그러니까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된 시점에 맞물려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이전에 계약만 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무주택 상태였다면 거주 요건이 비과세에 따라붙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또 좀 복잡해진 것 중에 하나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쵸. 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전환하실 수도 있거든요. 다시 사무실로. 그러면 이제 업무용으로 전환하시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다가 최종 1주택으로 바꾼 다음에는 다시 2년 보유, 2년 거주를 채워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용도 변경한 날로부터 남아있는 집은 다시 2년 이상 보유, 거주를 채워야 된다는 점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야, 이게 진짜 이렇게 듣고 나니까 최근에 많이 바뀌었다 싶어요. 네, 너무 많이 바뀌었죠. 예, 그래서 이 시점별로 다 적용되는 것도 다르고 굉장히 복잡해져서
야, 이거 정말 뭐 사고 팔려는 분들, 실수요자분들 너무 좀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3363님께서도 완화만 하지 말고 일시적으로 세금 안 내는 걸 추진해주면 어떨까요? 전세도 없고 매입은 세금도 세금이지만 대출도 어려워서요.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예 비과세, 막 전면 비과세 이런 거는 사실상 힘들겠죠. 네, 뭐 주택 경기가 전체적으로 아주 침체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거의 사례를 비춰보면 그런 비슷한 제도들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지금처럼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이제 집값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으로서는 어렵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인지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그 부동산 관련된 자주 나오는 질문 사례집 관련된 내용 알아봤고요. 이어서 우리 청취자분들의 궁금증 몇 개 살펴볼 텐데 한두 개 정도밖에 못 할 것 같아요. 시간상. 2964님께서요. 수원에 집이 있고 또 수원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신 것과 달리 21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아까 설명했지만 준공 후에 새 집으로 바로 들어가서 살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기존 집을 팔아야 하나요? 라고 하십니다. 네, 오늘 설명드렸던 국세청 자료의 사례는 20년 12월 31일, 그러니까 재작년 말 이전에 계약된 분양권에 대한 얘기였었고요. 예. 그걸 설명한 거고, 네, 21년 1월 1일부터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분양권도 아직 집이 지어지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집을 팔 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기존 집과 새로 분양권을 구입한 시점이 만으로 1년 이상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살다가 분양권을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되는데 공사가 좀 길어지게 되면 3년이 경과한 뒤에도 아직 입주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새로 지어지는 집에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하게 되면 조건을 갖춰서는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구입하고 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 새로 지어지는 집에 1년 이상 직접 거주를 하실 계획이시라면 준공이 되고 나서 2년 내에 그 새 집으로 이사를 가고 거기서 1년 이상 사시면서 기존 집은 준공된 때로부터 2년 안에 매각하시게 되면 역시 비과세는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획을 좀 잘 세워야겠다 싶고 2583님께서는요. 그 오피스텔 관련된 얘기네요. 요즘 아파트형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아파트처럼 쓸 수 있는 오피스텔이 유행이라서 저도 분양을 받았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처럼 세금이 나온다는 말도 있고 주택이 아니니까 상가처럼 세금을 내면 된다라는 말도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하십니다. 네, 좀 주의가 필요하신 가장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오피스텔인데요. 오피스텔은 주택과 업무시설 두 가지의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법상 구분을 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주로 이제 양도세에서는 실제로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시점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집으로 쓰면 집으로 보고 사무실로 쓰면 상가와 같은 업무시설로 보게 됩니다. 다만 이제 반면에 아직 준공되기 전의 오피스텔 상태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양이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준공이 돼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되기 전까지는 준공되기 전 분양권인 상태일 때는 항상 업무시설로 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집을 팔 때도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양이 됐다고 하더라도 준공이 될 때까지는 주택수에 들어가지는 않게 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준공이 된 이후에는 이게 집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업무시설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집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문제 그다음에 종부세에 대한 다주택 부담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엮일 수 있어서 특히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2583님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청취자 부동산 세금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은행 WM 컨설팅 센터 우병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